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분인데요. 네. 이 문제집 과정, 특히 이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 1년 동안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문제를 분석해보면 나왔던 것도 나오고 냈던 것도 내고, 물론 처음 보는 문제들도 한두 문제 넣겠지만 거의 60점을 맞는 데는 요거 한 건이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건 공시법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60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85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에 나오는 문제만 익숙해지시면, 여기까지는 기본서를 보실 때 법률 과목이라서 암기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기하는 과정은 문제집을 통해서 암기 과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나왔던 게 또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지문이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지문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풀어 나가시면서 이게 5회독, 6회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절로 암기가 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강사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죠.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좀 한 줄 한 줄씩을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암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넘기지 마시고 하나씩 지문을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절로 암기하는 과정을 겪게 되실 겁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문제집 과정도 있겠지만 그 문제집도 결국은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기출문제집은 한 10년 차, 15년 차 정도로 이제 기출문제집을 만들고 1회부터 있었죠. 그 1회부터 거를 이제 모아서 문제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겹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문제집을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앞으로 5월달, 6월달 과정은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 암기될 거 어느 정도 암기되시고, 그리고 6, 7월달에, 5, 6월달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금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집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실 수가 있으셔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인가요? 5시요? 좀 더 쓰죠. 오늘은 몇 시에 끝날 거냐면 공간정보법 끝나는 시간이에요. 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일찍 끝날지도 몰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용어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맨 앞에 용어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강론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강사들이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앞에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을 기본서에 있는 것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토지의 표시라 하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런 건 안 들리시겠죠? 소지지면 경좌표를 얘기하겠죠. 2번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맞겠죠? 동과 리를 얘기하겠죠.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토지의 지형이 아니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용도 지목이라는 게 있고, 다 했던 거예요. 용도 지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세 번째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문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드는데 주된 용도라는 문구가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될 테고, 토지의 성질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테고, 토지의 형태라는 문구가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식 지목이라는 것도 있고 복식 지목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럼 단식 지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단식 지목,
복식 지목은 두 개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 복식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일필일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목만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단식 지목,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3번. 3번의 토지의 지형에 따라서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 형태. 형태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용도. 그렇죠. 4번. 경계점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니까 굴곡되어 있죠. 그래서 경계와 경계가 만나니까 여기 굴곡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계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경계점은 이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그림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도면의 그림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에 X좌표 설치하고 Y좌표를 설치해버리면 이 경계점이 뭐로 표시될 수 있습니까? X좌표 값과 Y좌표 값으로 표시될 수 있죠. 좌표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해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도면 위에서, 그리고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의 굴곡점과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는 옛날에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 10번을 보시죠. 10번. 경계점에 나와 있는데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 형태의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림 형태로 등록한다는 뜻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요게 현재 공간정보법의 용어의 정의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표라고 불러요. 좌표.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은 뭐냐면, 이게 좌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평면이죠. 평면. 그 다음에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계점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이죠.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 이게 바로 좌표값을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공간정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튼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맞는다라고 보신 것이고요. 21회 때니까 개정되기 전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다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나 주민번호 변경 이런 것은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또한 등급의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토지 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대장에 등록된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을 때도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왼쪽 2번은 너무 쉽죠. 네,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당연히 소유자 변경이죠. 네, 넘기겠습니다. 다 쉬운 것들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쭉 넘어가셔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거의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은 하나씩 다 푸셔야 돼요. 그러면서 암기하시는 거니까. 5번을 보시면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측량 절차는 계준답, 선조, 관계성 기억나십니까? 네.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야 되겠죠. 답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선택하겠죠. 기준점을 선택할 테고,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죠. 조표.
경계점 표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관측을 할 겁니다. 관측을 하면 각도가 나오고 각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계산이 이루어지면 성과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계준답, 선적, 관계성 여러 번 했던 거죠. 기억나셔요? 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테고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현장에 가겠죠. 답사가 이루어질 테고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죠. 선점, 선 선택한다. 점 기준점.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주변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점 표지를 만들죠. 경계점 표지를 만드는 걸 조표라고 불러요. 조 만들조. 표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가 만들어졌으면 측량 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한다고 했죠. 관측이 이루어지면 각도가 나올 테고 각도가 나오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테고 계산이 이루어지면 수치를 가지고 성과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림 떠오르시나요? 네,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경계보건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건 무슨 측량입니까?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들을 도면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 이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등록할 때의 측량이 아니라 복원할 때의 측량이라고 했죠. 복원할 때의 측량 특징 혹시 4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복원한다고 했죠.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죠. 세 번째, 지적 정리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이 하지 않는다고 했죠. 복원 단계의 측량 특징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검사 측량이 필요 없다는 것. 세 번째, 지적 정리가 필요 없다는 것. 네 번째,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복원 단계의 측량은 2가지가 있죠.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특히 지적 현황 측량은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니까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먼저 경계는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합니까? 합병할 때는 측량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좌표도 가운데 걸쳐있는 좌표값을 지워주기만 합니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을 겁니다. 면적은 덧셈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아요? 네. 정말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까? 중앙. 기억나셔요? 네. 중앙.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어디? 네? 무너지지 않는 부분 어디입니까?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 바다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반수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왕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그런데 이때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틀린 건 하나밖에 없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쉽죠.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혹시 이 지적측량 절차 기억하십니까?
혹시 프린트 있으면 꺼내 보시고요. 네, 천천히 꺼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었죠. 이 측량을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첫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가 있죠. 의뢰를 할 때 수수료 지급해야 될 테고 두 개의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고 했죠.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적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제출한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관해서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업무라고 하는데,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하죠. 또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일반 업무라고 하는데,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다만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이 필요한데,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을 할 때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과 검사하는 기간을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보통 기준점은 하루에 4점을 설치하고 4점을 검사할 수 있으니까 기준점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해 줍니까? 4일을. 그리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적 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이 검사 측량을 거치기 위해서 측량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죠. 이때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함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을 한다고 했죠. 검사 측량까지 완료가 되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교부할 테고, 수행자는 이 성과도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게 될 겁니다. 이 절차는 출제가 자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1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기존의 경계를 이용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죠. 하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도면 위에 그 경계를 그려야 됩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그려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해면성 말소 측량. 해면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성자는 이룰 성자예요.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되었다. 바다가 되었으니까 지적 공부를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이를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바다가 돼서 바다가 돼서 지적 공부를 말소하기 위한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2번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라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르죠.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구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나 면적을 정정할 때는 제대로 정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다 바뀌죠.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해야 되고, 확정할 때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불렀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렀죠.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토지가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고 시간이 30년, 40년 흘러가면
도면이 등록된 경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국가에서는 정책적 이유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전면적인 재조사를 할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적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이유에서 국가가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보죠. 12번을 한번 보시면 12번 아까 외우신 거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시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토지의 측량기간 5일. 그렇죠. 일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합의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 합의를 안 하니까 보통은 일반 업무가 원칙이 돼요. 그러면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토지의 측량기간 며칠입니까? 5일. 토지의 검사기간 며칠이죠? 4일.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 지적기준점이 15점까지는 며칠을 추가합니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며칠마다 하루씩을 가산합니까?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죠. 아주 쉬운 문제죠.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13번, 14번은 안 푸셔도 되겠죠. 이거 산수니까. 네, 유치원생들이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겠습니다. 13번. 17번. 네, 17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제가 표를 그려드린 적이 있죠. 네, 거기 밑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설치하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설치하겠죠. 지적도 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설치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설치하느냐. 설치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겠죠. 설치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측량 기록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과들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측량 기록과 성과들을 누가 보관하느냐. 보관의 주체. 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할 테고 보관하고 관리하겠죠. 여기도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적삼각점만큼은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성과의 보관과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죠. 따라서 설치하게 되면 통보를 해주고 자료도 보내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통보하고 자료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시도지사에게. 여기는 지적소관청에게. 여기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겠죠.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기준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지적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보관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도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문제가 오타예요. 오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문구가 빠진 거예요. 다시요.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행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19번을 보시죠. 19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건 중개사법 시간에 했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개념을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 한 분은 기피하셨다 그러고 한 분은 회피하셨다 그러고 한 번은 제척하셨다 그러면 다 한 거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척이라는 건데 제척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제척은 당연히 그 회의에서 그 위원이 제거되고 배척된다는 뜻이에요. 제거되고 배척되는 거. 왜 제거되고 배척이 될까요? 특정 위원이 공정성이 미흡하니까, 공정성 확보가 의심스러우니까 특정 위원은 그 회의에서 제거되고 배척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피는 뭡니까? 기피. 그렇죠. 기피. 스스로 위원이 나는 공정성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회의에서 빠지겠다. 기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피는요. 회피는 당사자가 이 위원은 이 회의에서 공정성이 의심스러우니까 이 위원을 빼주세요 하는 게 회피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전부 다 제적 기피 회피는 사유가 유사해요. 그러면 이 제적 사유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느냐? 외울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 제적 기피 회피는 전부 다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그 위원을 회의에서 빼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적 기피 회피예요. 그러면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이 바로 제적 사유가 되겠죠.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공정성 미흡하겠죠. 공정하게 심의 의결 못하겠죠. 친족이었던 경우 뭐가 있습니까? 옛날 와이프, 옛날 사촌, 그렇죠. 있겠죠. 네, 이혼하면 옛날 와이프가 될 테고 파양이란 걸 하게 되면 옛날 사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도 공정성 미흡하겠죠. 따라서 제척 사유가 될 겁니다.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감정을 한 경우 그러면 자신의 증언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진술대로 심의 의결에 참여하겠죠. 공정성 미흡하죠. 3번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거 공정성 의심스럽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될 테고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렇다면 이 위원은 자신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심의 의결에 참여하겠죠.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공정성 확보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이런 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특정 위원은 그 회의에서 제거시키겠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국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정이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직이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국장 과장이면 1년 동안 위원장, 부위원장, 5년 동안 국장 과장이면 5년 동안 위원장, 부위원장, 6개월 만에 잘리면 6개월 동안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죠.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현지조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3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이라는 문구를 유념하셔야 된다고 했죠. 제외라고 자꾸 출제해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 다음에 4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라는 것은 회의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 정소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여기서 두 개의 문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5일 전까지 그리고 서면.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했죠. 5일 전에는 통지해야지만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날에 통지하면 아무 생각 없이 거수기 역할만 할 테니까 5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됩니다.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이다. 꼭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지적측량 수행자. 기억나셔요? 두 번째,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서,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회부한다고요? 30일 이내에 회부한다고 했죠. 30일 이내에 회부. 그 다음에 3번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 청구서에 측량 성과와 심사 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거쳐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두 개예요. 이게 2014년도 1월 17일인가 그 이전까지는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2014년도 1월 17일까지는 이게 맞는 지문이지만 2014년도 1월 17일 이게 개정이 됐어요. 뭐라고 개정이 됐냐면 대통령령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4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아니죠. 원칙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되죠.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결로서 1차 한해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90일이 틀렸습니다.
5번 지적진행 척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수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2021회 때 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정답은 4번이 되겠지만 현재는 정답은 2개예요. 몇 번이라고요? 3번, 4번. 현재는 2개가 정답입니다. 3번, 4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25번을 보시죠. 25번. 피셨습니까? 피셨죠? 거기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조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니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 이게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죠? 네. 맞아요.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면 모든 토지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3번은 당연히 틀렸을 테고 3번, 4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당연히 모든 토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지적소관청은 시군구별로의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이 문구는 우리 시험에서 대단히 자주 출제됩니다. 이 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이상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든 토지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 이동 결정은 원칙은 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신청도 3가지로 나눠지는 거 기억나십니까? 원칙은 신청,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도 3수로 나눠지죠.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두 번째,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네, 공공사업. 왜 제가 떠들고도 기억이 안 날까요? 딱 3초 전에 제가 떠들고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떡하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참.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철, 제, 전, 구, 유, 수, 학도.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례 규정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권을 인정받는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될 때 그 순서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토지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때 뭐라고 자꾸 출제한다고 했습니까? 이동이 아니라 이용으로 출제한다고 했죠. 두 번째, 계획을 수립했다면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각종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이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는다고 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적힌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작성된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는 겁니다. 거기도 해설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잘못된 내용이 나오냐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가 아니라 법조문에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는 겁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그 이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1번 보셨고 2번 보셨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려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없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될 테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겠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겠죠. 소재지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소재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네모칸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이거는 오타예요. 토지이동 조서 작성 그렇게 고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강조 드렸죠?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7번도 한번 보죠. 27번. 보셨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현황을 이용 현황을 맞았습니까? 틀렸죠?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틀렸죠? 그 밑에도 틀렸죠?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3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새롭게 부여하는 게 지번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지번 변경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지번 부여 지역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지번은 777로 신청을 할 겁니다. 인생 좀 피게. 그리고 로또 사겠죠. 네, 777, 333 뭐 이런 걸로 소유자에게 지번 변경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상 이때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목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만 지목 변경이 가능하죠.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대축척 도면이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좌표값이라는 아주 정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까지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틀렸고, 오른쪽 보시면 다음에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입지가 된다면 한 필지가 되겠죠. 양입지가 되지 못한다면 한 필지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번부여지역 아래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임.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구비했다라는 뜻이고요. 2번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이고 있음. 그러면 양입지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아니요. 양입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 그림을 떠오르시면 된다고 했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는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는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제한을 또 기억하셔야 되죠. 제한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1번부터 보시면 가수원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대는 아니죠. 첫 번째 제한 통과. 두 번째 10%를 초과하느냐. 5000제곱미터에서 450제곱미터니까 10%를 초과하지는 않죠. 두 번째 제한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합니까? 세 번째에서 걸리죠. 따라서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한 필지 안에 편입시킬 수 없겠죠. 별도의 토지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성립될 수가 없을 거예요. 2번 거기에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대지냐. 대지는 아니죠.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제한은 통과.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4000제곱미터에서 331제곱미터니까 10% 초과하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그러면 양입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한 필지 안에 편입시킬 수 없으니까 별도의 지목이 등록돼야 되니까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한 필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네, 초과. 처음부터 초과하네요. 10%를.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한 필지 안에 편입될 수 없겠죠. 네. 별도의 지목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4번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는 아니죠. 네.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네, 초과하고 있죠. 양입이 될 수가 없어요. 한 필지 안에 편입시킬 수는 없죠. 따라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5번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아니요. 딱 10%네요. 초과하진 않죠.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아니요.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 필지가 성립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몇 회야? 20회.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틀렸어요. 그 밑에 요건과 제한은 다 암기가 되셨는데 문제는 요건과 제한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물으셨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틀렸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죠. 이렇게 대입해 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맞습니까? 지번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됩니다. 한글도 안 되고 한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왜요? 공식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고 했죠.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원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자를 붙일 수는 없고 산자를 붙인다고 했죠. 또한 아라비아 숫자 앞에 붙이는 것이지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2번.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북서 기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북서에서 시작해서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으로 끝난다고 했죠. 3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을 그 집원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는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합병의 문제죠. 합병.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100번, 101번, 103번, 104번. 이 네 필지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필지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지니까 여기는 지번이 하나 필요하죠. 그 지번은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한다고 했죠.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선순위는 이거 뭡니까? 이거 100번.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도 100에 8번, 101에 6번, 103에 4번, 그 다음에 104에 3번. 이때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때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했죠.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100의 8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100의 8번, 101의 6번, 103번, 104번.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본번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전부 부번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어요. 이때는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해야 되니까 본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103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요. 정리하죠. 합병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 부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일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 본번과 부번이 합쳐져 있을 때는 본번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 건축물은 합병의 지번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100번. 이때는요? 100의 8번. 이때는요? 103번.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합병의 지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신청이 있다면 여기는 101번, 101에 6번, 101에 6번. 그래서 이 신청이 분할과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저절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지번이 아니라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이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본번을. 세 가지 경우 뭐가 있죠? 첫 번째. 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직 초반부라서 그래요. 제가 이러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1, 2, 3, 4, 5, 5에 1, 6, 7, 7에 1 이렇게 제가 지번을 부여했어요. 이때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7의 1번이라고 해서 8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깨진다고 했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토지 본번은 5번이죠. 그래서 부번을 붙이면 겹쳐버려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이렇게 부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여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한다고 했죠. 그럼 이 8번이라는 번호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붙여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다시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접토지 자체가 없다고 했죠. 인접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이때도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또한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때도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게 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 가지 경우에는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그렇죠. 이걸 말로 외우시려면 암기 안 돼요. 그림을 외우셔갖고 그림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암기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거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았습니까? 네, 맞았죠. 5번.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두 가지를 꼭 외우시라고 했죠. 결번은 결번대장 영구보존. 기억나셔요? 결번대장 영구보존.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